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2 강덕순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편지 첫 줄이 이렇습니다. 딸,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그냥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분이 왜 그러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반갑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리는 법을 배운 부모가 자식과 진짜로 가까워진다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맨 끝에서 오늘 밤부터 해보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강덕순 어머니가 왜 그 손을 내리셨는지는 오늘 이야기가 다 끝날 무렵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자식집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려 본 적이 있으신 분들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가방끈을 한번 고쳐 잡거나 숨을 한번 가다듬거나 아무도 모르게 손끝만 살짝 망설였던 분들이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반가움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반가움 안에 무언가 다른 감정 하나가 슬며시 섞여 있었습니까? 오늘은 그 감정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자식과의 사이에 문이 하나 생겼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 적지 않은 분들이 그 느낌을 아십니다. 분명히 내가 낳은 자식인데, 분명히 내가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손발이 닳도록 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식과 나 사이에 투명한 유리 한 장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는 분들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통과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하나씩 통과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 하나가 이 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연락이 줄면 마음이 식은 것이라고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는 것이라고요. 경남 창원에서 35년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이광수 선생님이 계십니다. 73살이십니다. 몇 해 전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들은 주말이면 꼭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줄었습니다. 오라는 말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말을 했겠지. 나한테 마음이 없는 며느리라고요. 그렇게 반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 집에 손주를 봐주러 가셨다가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들이 베란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불 꺼진 베란다에서 아들이 혼자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가보니 아들이 낮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좋고 이 사람도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때 처음 아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부모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사랑을 동시에 지키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착한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여린 자식, 효심이 깊은 자식일수록 더 힘들게 버팁니다. 어느 쪽 마음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한 자식일수록 부모 곁에 자주 오기가 어렵습니다. 자주 오면 배우자 쪽 마음이 불편하고 배우자를 챙기면 부모님이 서운하시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느끼는 그 거리는 불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두 곳 모두를 사랑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거리가 조금 달리 보이십니까? 이광수 선생님은 그날 베란다에서 아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실로 돌아오셔서 텔레비전을 켜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의심한 반년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이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사위를 의심하는 순간 그 의심은 정작 자식의 어깨를 가장 무겁게 짓누릅니다. 첫 번째 문을 지나 두 번째 문 앞에 섰습니다. 여수에서 재봉틀 가게를 20여 년 하다 접으신 도말순 여사님이 계십니다. 69이십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합니다. 여사님은 아들 내외가 바쁘니 가끔 집에 들어가 청소도 하고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두셨습니다. 그 집 열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낡은 열쇠에 빨간 줄을 매어서 지갑에 늘 넣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반찬을 넣어두고 나오려는데 며느리 혜련 씨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맙다는 말이 가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의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여사님이 집에 와서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아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이제 너희 것이다. 엄마는 앞으로 너희가 부를 때 아니면 먼저 연락할 때만 가겠다. 아들이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혜련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여사님은 그 눈빛을 보면서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열쇠 하나로 그 집의 주인 자리를 붙잡고 있었구나 하고요. 결혼한 자식의 집은 그 두 사람의 집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 사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배를 아파 낳은 자식의 집인데 내가 어찌 남이냐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집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법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무엇을 어디에 둘지, 아이를 몇 시에 재울지, 주말 아침을 어떻게 보낼지, 그런 것들이 다 그 집의 법입니다. 그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두 사람이 함께 오랜 시간을 들여 쌓아온 관계의 흔적입니다. 그러니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그 나라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고요? 그 나라의 손님입니다. 손님이라는 말이 야박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손님이라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문을 활짝 엽니다.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해 문을 엽니다. 손님이라는 자리는 밀려난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정성껏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 자리에 놓으면 자식 집에 갈 때마다 자식이 우리를 정말 귀한 사람으로 맞게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문 앞에 섰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식 집에 가고 싶으실 때 그 마음이 정확히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보고 싶어서, 손주가 보고 싶어서, 물론 맞습니다. 그 마음도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 켜 아래에 또 다른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반찬을 싸들고 가지 않으면 허전한 그 마음, 손주를 봐주러 가지 않으면
자꾸 시계를 보게 되는 그 마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내가 없으면 밥도 못 먹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없으면 도시락도 없었습니다. 아플 때 나를 찾았고 배고플 때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 집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다 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찾는 목소리가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사실은 무섭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이 그 조용함 앞에서 길을 잃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내가 없어도 저 아이가 잘 산다는 것이 곧 잘 키운 것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가슴은 그 조용함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이 무서워서 우리는 자꾸 자식에게 갑니다.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반찬을 싸들고 가는 것은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봐라, 나는 아직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손주를 봐주겠다고 나서는 것도 사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봐라, 나는 아직 이 집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다만 이 마음을 우리 자신이 알아차리기만 해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지금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허전함을 채우려고 가려는 거구나 하고 한 번만 알아차리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724명을 85년 동안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90살 어르신이 될 때까지입니다. 참으로 오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과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아니라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따뜻하냐가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그 긴 연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을 만나도 그 만남이 편안하면 그리고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도 내 하루에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사람은 행복합니다. 문제는 자식이라는 한 곳에만 행복의 전부를 걸어두었을 때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서명옥 여사님이 계십니다. 73이십니다. 이분도 아들 내외 집에 거의 매일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손주를 봐주고 살림을 거들고 안 가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서예 강좌 안내문을 보셨습니다. 젊어서부터 붓글씨를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자식 키우느라 평생 뒤로 미뤄두었던 일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오래 서 계셨습니다. 들어가는 게 왠지 쑥스러웠습니다. 그날 큰 용기를 내어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지금 서명옥 여사님은 일주일에 3번 그 복지관에 나가십니다. 붓을 들고 목을 갈면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렇게 여사님 삶이 채워지자 아들 집에 못 가는 허전함이 조금씩 옅어지더랍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안에 딱 하나, 오직 나만을 위한 일을 하나 정해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무엇이든 배우는 것도 좋고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자식에게 쏟던 그 마음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이제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채워지면 신기하게도 자식에게 매달리던 손의 힘이 저절로 풀립니다.
그리고 그 풀린 손이 오히려 자식을 편안하게 합니다. 세 번째 문을 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입니다. 오래전부터 경남 통영에서 미역국으로 소문난 임병숙 여사님이 계십니다. 75이십니다. 이분은 아들 내외가 맞벌이로 바쁘다고 매주 반찬을 한 보따리씩 날라주셨습니다. 미역국에 장아찌에 김치에 손이 많이 가는 것들로만 골라서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면 마음이 안 좋아서 늘 가득 채워놓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찬을 넣으러 냉장고를 여셨더니 지난주에 가져다 놓은 반찬 통들이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상한 반찬 몇 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그 자리에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셨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짜고 오래 두는 밑반찬을 잘 먹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때그때 신선하게 만들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요. 여사님이 평생 최고의 사랑이라 믿었던 그 반찬이 그 집에서는 버려야 할 짐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버리자니 어머니께 죄송하고 먹자니 입에 안 맞고 며느리는 그 사이에서 매주 마음이 불편했던 거지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찬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김치를 담가 보신 분은 아십니다. 소금을 알맞게 치면 김치가 참 맛있게 익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마음에 소금을 자꾸만 더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짜서 못 먹게 되고 끝내는 버리게 됩니다. 사랑도 꼭 그렇습니다. 사랑에도 알맞은 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지 넘치면 그 넘친 사랑이 오히려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주 채워주는 반찬은 말을 안 해도 이런 뜻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 너희 힘으로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는구나.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사랑을 준 건데 받는 쪽에서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과제입니다. 서툴게 국을 태워도 보고 아이 감기 한번 심하게 알아도 보고 그렇게 저희끼리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진짜 한 가정의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자꾸 대신해주면 자식은 영원히 우리 앞에서 미숙한 아이로 남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천천히 10가지만 세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그렇게 세는 동안 이것을 자식이 나에게 청했던가 하고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먼저 청했다면 기꺼이 해주십시오. 그건 진짜 사랑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청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급해서 나서려는 것이라면 그 열을 세는 동안 잠시 손을 내려놓아 보시는 겁니다. 반찬이 필요하면 자식이 먼저 말합니다. 어머니, 그 미역국 좀 있어요 하고요.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해주는 것 한 그릇이 매주 말없이 나르던 10그릇보다 훨씬 더 귀하게 가닿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통과해온 문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에서는 자식이 거리를 두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 두 개의 사랑을 동시에 지키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문에서는 결혼한 자식의 집이 이제 그 두 사람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가장 귀한 손님임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문에서는 자식 집에 자꾸 가고 싶은 마음 뒤에 내 허전함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그 자리는 내 삶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 문에서는 사랑에도 알맞은 양이 있고 청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평가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5번째 문 앞에 섰습니다. 도말순 여사님이 열쇠를 돌려주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던 내내 나는 아직 저 집의 어떤 부분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있었구나. 결혼식이 끝난 날부터 이미 그 집은 넘겨줬어야 했는데 내 손에는 아직 그 집의 열쇠가 있었구나. 버스 안에서 혼자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보내는 것은 결혼식 날 딱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뒤로도 계속 조금씩 보내야 합니다. 결혼식 이후에도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보내야 합니다. 물건도 보내고, 결정도 보내고, 냉장고 속 반찬통도 보내고, 청소 방식도 보내고, 열쇠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자식도 비로소 우리를 어른으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자식도 비로소 우리를 어른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요. 그냥 잘 사는 모습만 보면 된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자식이 명절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손주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서운하실 겁니다. 그 서운함이 있다면 이미 기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다만 그 기대가 자식에게 전달될 때 자식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빚으로 받기도 합니다. 내가 명절에 안 가면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내가 전화를 안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마음이 자식의 어깨 위에 쌓이면 쌓일수록 자식은 부모에게 전화하기 전에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그 기대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반으로 접어두는 겁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고 안 오면 그 자식도 살기 바쁜 것이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엔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기대하는 법을 배웠지 내려놓는 법을 배운 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이제 하버드 연구로 돌아가 잠깐만 더 머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와 닿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724명을 85년간 지켜본 그 연구가 알려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의 따뜻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 자신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 하루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자식이 와서 기쁜 게 아니라 오지 않아도 내 하루가 충분하기 때문에 기쁜 것. 그런 사람이 자식과 만날 때 가장 편안한 부모가 됩니다.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모가 됩니다. 그러니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녁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들이 다 떠나고 상 한쪽에 늘 비어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이가 앉던 그 자리요. 우리는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아이가 언제 다시 와서 앉을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 빈자리는 자식이 돌아와 앉을 자리이기 이전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앉는 법을 배워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끔은 책 한 권을 올려두십시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두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더 이상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채워가는 자리가 됩니다. 5번째 문입니다. 많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며느리나 사위 표정이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내 자식 말투가 달라질 때라고요. 엄마, 오늘은 좀 바빠요.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우리도 우리 계획이 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서늘함을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경남 마산에 사시는 전명자 여사님이 계십니다. 68이시고 몇 해 전 사별하셨습니다. 이분은 딸이 보고 싶어 낮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딸 정은이가 전화를 받더니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하냐?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건 건데 여사님은 그 한마디에 서운함이 왈칵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아무리 바빠도 엄마 전화를 반갑게 받았던 아이인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정은이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다다닥 들렸는데 서운한 마음이 앞서서 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지요. 딸은 엄마가 미워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정신이 없어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운한 쪽으로 먼저 들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식이 다음엔 미리 연락 주세요 하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엄마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구나. 나는 이 집에서 반갑지 않은 사람이 됐구나.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어수선한 모습 말고 깨끗하게 치운 집에서 온전히 엄마한테 집중하면서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엄마 오시는 날을 특별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대개는 뒤쪽이 진실입니다. 자식이 미리 연락을 달라고 하는 건 우리를 밀어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제대로 맞이하고 싶어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손님과 며칠 전에 알고 기다린 손님, 어느 쪽을 더 정성껏 맞이하게 됩니까? 불쑥 온 손님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허둥지둥 맞이하게 되지만 미리 안 손님은 좋아하는 음식도 해놓고 집도 치워놓고 마음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니 미리 연락을 달라는 자식의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아무렇게나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렇게 대충 맞이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 서운함이 고마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자식 집에 가고 싶으실 때 이틀이나 사흘쯤 전에 먼저 알려주십시오. 이건 남한테 하듯 예의를 차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여러분을 제대로 맞이할 시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만남은 불쑥 찾아간 10번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말투가 달라졌다고 해서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여러분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어른의 언어로 바뀐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5번째 문을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문 앞에 섰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래 한 줌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꼭 이 손 같습니다. 이 모래가 너무 소중해서 한 알도 흘리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꽉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을 앰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주르륵 새어나갑니다. 꽉 앰수록 더 많이 잃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을 활짝 펴면 신기하게도 그 위에 모래가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 자식이 꼭 그렇습니다. 멀어질까봐 꽉 붙잡을수록 자식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손을 펴고 편안히 놓아두면 오히려 그 자리에 자식이 머뭅니다. 붙잡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옵니다. 2500년 전 도가의 현인 노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낳고 기르되 그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지 않는다. 자식을 이 세상에 내고 온 정성으로 길렀으되 그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부모의 도리라고 그 옛 어른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이 참 어렵지요. 그래서 저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북 군산에 차홍순 여사님이 계십니다. 73이시고 매일 아침 공원 청소 봉사를 하십니다. 이분도 아들 집에 자꾸 발걸음이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인데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아이는 잘 자라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들었다 놓으셨습니다. 어느 날 큰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석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요. 먼저 찾아가지도 않겠다고요. 그저 조용히 기다려 보겠다고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들었다 놓으셨고 주말 아침에는 아들 집 방향으로 걷다가 돌아오신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건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통 안 오세요. 저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자꾸 생각나요.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차홍순 여사님은 그 말을 들으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셨다고 합니다. 차홍순 여사님이 매주 찾아가시던 그 시절엔 아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으니까요. 늘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던 아들이 잠시 떨어져 있으니 비로소 어머니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움은 늘 곁에 붙어 있을 때가 아니라 알맞게 떨어져 있을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문의 이야기입니다. 손을 펴는 법, 그리고 그 손을 편 자리에 자식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 서양의 한 현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이 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내 삶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자식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내 하루가 있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효를 다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헌신하고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아주 조금만 나 자신에게 돌려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평생 남의 밥상을 차리셨으면 이제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를 위해 차려보십시오. 평생 자식 걱정만 하셨으면 이제 하루에 한 번쯤은 내 마음은 오늘 어떤가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곁에 평생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가 계시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보십시오. 자식에게 쏟던 그 마음을 반백년을 나와 함께 늙어온 사람과 나누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잘 돌보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안심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없이도 저렇게 당당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는구나. 그 모습만큼 자식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강덕순 어머니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딸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내리고 그냥 발걸음을 돌렸다는 그 어머니요. 오늘 내내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덕순 어머니는 이불 가게를 30년 하셨습니다. 딸 수진이가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가 결혼한 뒤로도 주말이면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딸이 보고 싶어서, 손주가 보고 싶어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집에 가는 날이었는데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추셨습니다. 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딸과 사위가 함께 앉아 뭔가를 이야기하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둘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 안에 지금 하나의 세상이 있구나. 나는 지금 그 바깥에 서 있구나. 그 생각이 서운하지 않았냐고요. 사실 처음엔 조금 서운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이 한 걸음 물러서자 다른 마음이 왔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웃고 있으면 됐구나. 내가 들어가서 저 웃음을 흐트러뜨릴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오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혼자 저녁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일찍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통 안 오시네요. 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번 주말에 내려와도 돼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럼 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하고 물으셨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선생님, 그날 딸이 반갑게 열어준 문 앞에 서는 것이 지난 수십 번을 찾아간 것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직접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나온 6개의 문을 조용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에서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줄이고 거리를 두는 것은 효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착한 자식일수록 2개의 사랑 사이에서 혼자 버티다가 지쳐서입니다. 그러니 그 거리를 미움으로 잃지 마십시오. 두 번째 문에서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은 이제 그 두 사람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열쇠를 돌려주는 것이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맞이받는 자리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에서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식에게 자꾸 가고 싶은 마음 뒤에 내 허전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자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채워야 합니다. 네 번째 문에서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에도 알맞은 양이 있습니다. 청하지 않은 사랑은 상대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10가지 세고 청하지 않으면 잠시 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문에서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달라진 자식의 말투를 밀어내므로 읽지 마십시오. 제대로 맞이하고 싶다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면 오해는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문에서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손을 펴야 모래가 남습니다. 그리움은 곁에 붙어 있을 때가 아니라 알맞게 떨어져 있을 때 자라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뒤서 자식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6개의 문을 다 지났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자식 집 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딱 하나만 마음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자식에게 먼저 전화를 하려다가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전화는 자식이 필요해서냐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냐? 만약 자식이 필요해서라면 바로 거십시오. 만약 내가 필요해서라면 잠깐 전화기를 내려놓고 대신 나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나 해보십시오. 딱 이것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촉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같은 마음으로 이 밤을 보내고 있는 또 다른 부모님께 이 이야기가 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먼저 손을 폈더니 자식이 돌아왔다 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그 이야기를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자식 집 문 앞에서 손을 편 그 어머니처럼 마음 한켜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빕니다.